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이제 마지막 밤 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요, 내년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핵심이 야권 후보 간의 단일화가 과연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점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야권 후보 단일화되면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에서 이겨서 현 문재인 정권의 국정 실패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그야말로 1등 공신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동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말씀을 본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우리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이 3단계 진입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1100명에 가까운 확진자 수가 연일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단계 진입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집콕 시대를 맞이해서 필요한 그러한 측면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정말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이 사재기에 나서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보 관련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국내 지금 실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보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오로지 김정은과 시진핑만 보고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안보 위협 요인들이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제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동맹국가인 미국, 그리고 안보 협력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예사롭지 않은 이 동절기 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미 본토에서 출격한 B-1B 폭격기가 지금 최근에 연이어서 우리 한반도 일대에서, 특히 남중국해 일대에서 계속된 훈련을 하고 있고요. 17일 날 B-1B 랜서 2대가 이번에는 동해에 출격해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15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훈련은 지난 16일 날 동해, 동중국해, 오키나와 해상에서 진행됐고, B-1B 외에도 일본 자위대 F-15와 F-2 전투기 15대도 함께 출연을 했는데요. 이 자위대 측에서는 이번 훈련과 관련해서 미일 양측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또 이 전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편대함법과 인터셉터, 즉 진로 방해 훈련을 동시에 실시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백주라고 하는 B-1B 폭격기가 동해에 출격한 것은 지난 4일에 이어서 2주 만인데요. 지난번에는 한 대만, 이번에는 2대가 출격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바로 괌으로 복귀하지 않고요, 야마구치현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 이와큐니에 착륙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재 미국과 일본 측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김정은이는 아직까지도 바이든 정부의 지금 인수인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당선자에 대해서 공식적 입장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 내부 동향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숙청 정치의 서막이 또다시 지금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우려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최근에 김정은이가 북한의 외무장관인 리성건,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국정원에 해당되는 북한의 국가보위상 정경택, 그리고 그 다음에 노동당 부위원장인 박태성,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노동당 후보위원인 리선거는 완전히 이제 당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탈락했고요. 그 다음에 노동당 정치국 위원인 정경택과 박태성은 후보위원으로 내려앉혔어요. 이것은 결국 내년도 1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당 제8차 대회를 앞두고 인사기강을 확립하고, 즉 이 코로나 문제라든가 자연재해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심 위반도 상당히 심각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김정은에 대한 충성 이 분위기도 약화될 소지가 있어요. 이완될 소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위 인사들에 대한 이 강등 조치, 즉 일종의 숙청적인 그런 조치를 통해서 당 기각을 바로잡고, 그다음에 노동당 내에 있어서의 즉 측근들이 김정은에 대한 맹목적 충성 분위기를 더 고양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종의 숙청 정책의 서막을 지금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북한 선전 매체들은 매우 이례적으로요, 이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우리 국내 언론 뉴스까지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것이 특이한 사항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북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예, 북한 강선에 있는 핵시설이 우라늄 농축시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졌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있는 싱크탱크 스티븐슨 센터의 올리 하이노넨 연구원이 18일 날 발표한 38로스 북한 전문 매체죠. 거기에 기고한 글을 보면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기보다는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부품을 제조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이 하이노넨 연구원이 분석한 2003년도 강선 위성 사진을 보면 본관 2층에는 콘크리트 바닥이 보이지만은 이것은 우라늄 공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패드로는 보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원심 분리기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패드에 장착돼서 진동을 차단하고 민감한 장비를 지진으로부터 보호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패드의 무게는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기 때문에 2층에 놓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라늄 농축 공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 이제 하나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 본관 사진에는 우라늄 농축 시설의 필수적인 에어컨 장치가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농축 시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로는요, 보안 조치도 영변 핵시설 건물과 달리 심층적인 방어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북한의 군 공업단지 특징과 비슷하다. 이런 걸로 본다면 우라늄 시설이라기보다는 우라늄의 부품을 원심 분리기, 즉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것이 원심 분리기잖아요. 근데 그 원심 분리기의 부품을 생산하고 시험에 적합한 그러한 규모의 작업장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뉴스 중에요, 역시 추미애 애완견 중에 한 사람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은정이고, 검찰에 고발이 돼서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바로 박은정인데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통기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보도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박은정이가 말이죠, 윤석열 총장의 감찰을 실시한 사람이잖아요. 유역 감찰관에게 대한, 즉 자기의 직속 상관에 대한 보고 패싱까지 일으킨 사람이 바로 박은정이에요. 그리고 박은정은 이 윤석열 총장 감찰 차원에서 박상기 전 법무장관을 지금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용구 차관 하기 전에 변호사일 수 있을 때 그 사무실에서 박상기 전 장관을 대상으로 윤석열 총장을 감찰해서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즉 이용구 차관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 이런 지금 비판까지 받고 있는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박은정이에요.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박은정 지금 감찰관이 지난 10월 28일 날 중앙지검에다가 뭘 요청했냐면요, 한동훈 검사장 감찰 자료를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과 윤석열 총장은 그야말로 최측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편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이동재 기자하고 공모를 했다, 이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를 감찰하겠다. 그러니 통신 기록을 달라, 중앙지검에다가 공문으로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폭넓은 통신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는 특정을 해달라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한동훈 검사장 통화 내용만 주는 걸로 그렇게 중앙지검에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한동훈 검사장 감찰용을 이라고 중앙지검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받아내가지고 이걸 어디다 썼느냐, 윤석열 총장 감찰하는데 썼어요. 그래서 중앙지검으로부터 받아낸, 말하자면 거짓말로 해서 받아낸 자료가 두 개예요. 하나는 한동훈 검사장의 통화 기록입니다. 그 통화 기록이 바로 윤 총장 부부하고 이어진 통화 기록, 요걸 갖다가 지난번 12월 1일 날 감찰위원회에 보고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통비법 위반이 아니냐, 그때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 통신 내역 원자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형사 일부 수사팀으로부터 이 원자료를 분석한 분석 보고서 2개를 받아다가 윤 총장 감찰 내용이라면서 지난 12월 1일 날 감찰위원회에 보고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범한 범죄를 스스로 자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걸 보면 얼마나 박은정이가 실정법을 위반했느냐, 이런 비판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지금 남부지검에서 지금 고발돼 가지고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박은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지검으로부터 받은 통화 원자료, 그 다음에 분석자료, 이 2가지를 받았는데, 이 2개는 다 윤석열 총장 이 감찰 이 파일에 편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분석자료만큼은 또 한동훈 감찰 자료 그 철 파일에만 딱 편철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날짜를 소급해서 고쳐라. 이게 이제 가장 큰 범법 행위예요. 날짜를 고쳐라. 왜냐하면 통비법에 위반이 되면, 왜냐하면 한동훈 거 감찰하는데 쓰려고 달라고 해놓고 실질적인 용도는 윤석열 총장 용도로 써먹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통신 원자료까지 전부 다 윤석열 총장 감찰 기록에다가 편철을 해놨어요. 이게 윤석열 총장 측에 편철하면 안 되잖아요. 오로지 한동훈 검사장 자료에 파일철에만 편철이 돼야 돼요. 근데 한 검사장 편철에는 자료처는 분석 자료 하나만 해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 통비법 위반이 돼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유죄시에 처벌 조항이 징역형 밖에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도 소급해서 기록을 고치고, 또 이 감찰 자료도 불법으로 또 사용하고, 이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커지게 되어 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박은정 감찰관의 경우에는 대전지검에서 파견 나갔던 이정화 검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윤석열 총장의 판사 사찰과 관련된 문건, 이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내용을 싹 바꿔버린 사람으로 지금 지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박은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박은정이가 통비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이 직권남용이자 공용서류 손상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라는 것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불만과 그리고 이 비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박은정이도 제대로 조사를 받으면 영창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제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징계, 가처분 신청, 그 다음에 취소 소송 2개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대놓고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딱 끝까지 법적 소송으로 밀고 가는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법률 당사자 중에 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문재인 이 대통령이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고까지 처음에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 윤석열로, 윤석열 대 추미애를 윤석열 대 문재인 국면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를 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윤석열 총장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한테 배신받은 것에 대한 보복이자, 그리고 법에 따른 정당한 말하자면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관련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은 기관장의 말하자면 피고소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을 결재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법률상으로 피고소인은 추미애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 내 소송의 상대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야, 이렇게 하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선을 넘었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너는 자진 사퇴하라, 이런 메시지를 준 건데 윤 총장이 오히려 더 강경하게 반응한 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지금 불만들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총장 징계위가 열리는 당일날 문 대통령은 뭐라고 했느냐?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불신을 에둘러 내비친 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직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은 일단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제 너희 윤 총장도 관둬라, 그리고 더 이상 문제시 하지 말아라, 이런 지금 메시지를 줬는데 이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안팎에서는 임명권자에 대한 도전행위다라는 시각이 매우 팽배해 있다. 이러다 보니까요, 윤 총장도 처음에는 대통령 소송 상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장관이다. 이렇게 살짝 지금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권에서 일제히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여권은 이거 공수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공수처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추미애가 박병석 의장이 야당에서 임정혁 변호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우연 자리를 내놔버렸어요. 전격 사퇴해버렸어요. 한 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근데 이걸 밀어붙이려고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이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아니야, 7명을 다 채워라. 즉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절차적, 결국 국민의힘 이런 데서 또 법률 소송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공수처 외형적으로는 출범해도 언제 법의 심판을 받을지 모르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병석 의장이 7명 채워라 이렇게 되니까 추미애가 기다렸던 듯이 7명 채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절차적인 그런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는 게 필요하다. 이런 외적인 명분을 가지고 지금 공수처 출범 문제를 출범시키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과연 추미애의 진짜 추심이 뭐냐, 추미애 속내가 뭐냐, 굉장히 지금 걱정 반 기대 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미애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이게 경질성 사의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추미애가 좀 꼬장거리는 성격이 있잖아요. 아주 독선적이고, 그리고 이 분노하고 보복하고 이런 성격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추미애, 그러니까 공수처에다가 본인이 장관직을 내놓고 나가더라도 반드시 본인의 후견인,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공수처장 후보로 꽂아놓고 나가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싹트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안철수 지금 당대표가 전격적으로 내일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결심을 굳혔다. 그래서 안 대표의 핵심 측근이 조선일보에 단독으로 제보를 해서 조선일보가 방금 전에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일 국민들한테 구체적인 서울시장 출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약 관련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천천히 밝히고, 일단 내일은 출마하겠다는 의사만 밝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일 측근 중에 측근이잖아요. 그래서 이태규 의원이 조선일보에 알린 바에 의하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 안 대표가 그간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내일 마음을 바꾸게 된 이유를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본인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취지로 기자회견이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태규 의원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대비한 야권 단일화 문제와 서울시장 후보로서 시정에 대한 비전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차츰 구체적인 입장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안철수 대표는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저한테 결자 해지 차원의 출마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야권의 혁신이 우선이기 때문에 벌써 선거와 자리 얘기를 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 출마에 관해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다가 최근 인터뷰에서는 생각이 없다, 서울시장 나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입장을 밝혀왔지만은 주변에서는 출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약간 회색지대로 입장을 흘려놨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문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시종일관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자연의 요인인데, 제가 보기에는 큰 물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여론이 결론을 내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은 추미애 끼고 돌다가 추미애를 버릴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은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지표가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추미애를 자를 수밖에 없는 보육지책을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조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에 조국 끝까지 안고 가려고 했잖아요. 결국 한 달여 만에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안철수 대표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20% 정도를 획득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본다면 결국은 전에 박원순과 그 다음에 박영선 둘이 결국은 이 단일화, 이 지지율을 가지고 단일 후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내놓은 자리를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이 전 보수당에서 결국은 민주당에 뺏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반드시 민주당으로부터 서울시장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로 출마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야권이 분리한다면 야권에 분열한다면 그 분열의 역사적 책임, 그러니까 더 큰 것은 결국 대권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안철수 이 후보의 지지율이 월등히 높을 경우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용단을 낼 수밖에 없고, 대신에 대선은 국민의힘 측에서 후보를 내는 방향으로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씁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는 안철수에게, 그리고 대선은 국민의힘 후보에게 이렇게 가지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우선 초보적으로 제 의견으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제 방송 꼭 주변 분들에게 많이 권유해 주셔서 반드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정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